매일 저녁 6시 70대 할머니의 외로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스마트폰 든든 배달 앱에는 늘 같은 메뉴, 혼밥 세트가 조용히 주문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오늘 저녁만은 달랐습니다. 배달 대신 직접 찾아간 한식당 밥 짓는 하루에서 청년 사장님이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할머니에게 손님이 아닌 가족의 자리를 안내하며 정성껏 코팅된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또박또박 적힌 단 2문장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이 가게를 샀어요. 지금까지 혼자였던 할머니의 밥상은 이제 없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흔한 배달 리뷰가 한 할머니의 인생을 어떻게 뒤바꿔 놓았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 기적 같은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애입니다. 올해 75이 됐어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째가 되었네요. 처음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월이 흐를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지더군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아이예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느라 바쁘게 살고 있죠. 며느리도 일을 하니까 둘 다 저한테 자주 연락할 여유가 없어요. 섭섭하냐고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니까요. 저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냥 익숙해진 거죠.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잠드는 것에요. 하루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냐면 저녁 6시입니다. 밥을 차려야 하는 시간인데 혼자 먹을 밥을 만들 기운이 안 나더라고요. 국 하나 끓이려면 재료도 사야 하고 남는 건 또 버려야 하고 그게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배달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든든 배달이라는 앱이 있더군요. 아들이 제 폰에 깔아줬는데 처음엔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습니다. 동네에 밥 짓는 하루라는 작은 한식당이 있었어요. 거기 메뉴 중에 혼밥 세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밥하고 국, 반찬 서너 가지가 딱 1인분씩 담겨오는 거예요. 가격도 비싸지 않고 양도 혼자 먹기엔 부담 없는 정도였어요. 무엇보다 그 집 된장찌개가 남편이 끓여주던 맛이랑 비슷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시켰습니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저녁 6시만 되면 그 앱을 열었죠. 배달이 오면 텔레비전을 켜고 밥을 먹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런데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배달 앱에 리뷰를 쓰는 거예요. 원래는 별점만 주면 되는 건데 저는 거기에 자꾸 뭔가를 적게 되더라고요. 사장님, 오늘 된장찌개는 제 남편이 해주던 맛과 똑같네요. 하지만 같이 먹을 사람이 없으니 반은 남겼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무릎이 많이 아팠어요. 따뜻한 국물이 위로가 됐습니다. 감사해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30초 만에 끊기더군요. 바쁜가 봐요. 이해합니다. 그래도 목소리 들으니 좋았어요. 누가 읽는지도 모르면서 저는 매일 그렇게 리뷰칸에 일기를 썼습니다. 사실 그게 저한테는 유일한 대화 상대였어요.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말을 안 하다가 밤에 리뷰 쓸 때만 뭔가를 꺼내놓게 되더라고요. 외롭다고 직접 말하긴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리뷰칸에는 쓸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였고 저녁 6시는 여전히 쓸쓸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죠. 누군가가 제 리뷰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읽고 있었다는 걸요. 아들 내외가 오랜만에 집에 왔어요. 명절도 아닌데 웬일인가 싶었죠. 알고 보니
며느리가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른 거였습니다. 저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허둥지둥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뭐라도 해줘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냉장고가 텅 비어 있더라고요. 반찬통 몇 개, 유통기한 지난 두부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을 둘러보다가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냉장고에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괜히 머쓱해져서 웃기만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 눈에 싱크대 옆에 쌓인 게 보였나 봐요. 배달 용기들이었습니다. 설거지에서 말려둔 것들이 꽤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그걸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밥도 안 해 드시고 매일 이런 거 시켜 드세요? 몸에 안 좋아요. 조미료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외로우셔도 참고 운동이라도 좀 하셔야죠. 아들은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어. 앞으로 해먹을게. 속으로는 서러웠습니다. 외로워도 참고 운동을 하라니요. 외로움이 운동으로 없어지는 거였으면 제가 왜 매일 밤 리뷰칸에 일기를 썼겠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기 싫었거든요. 아들 내외가 30분 만에 떠나고 나서 저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안 켜고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늘은 배달시키지 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배가 고프더라고요. 결국 저는 또 앱을 열었습니다. 밥 짓는 하루를 누르고 혼밥 세트를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화면 위에 알림이 하나 떴어요. 사장님이 제 리뷰에 댓글을 달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1년 넘게 리뷰를 썼는데 사장님이 댓글을 단 건 처음이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눌러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순애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밥 짓는 하루 사장입니다. 할머니께서 1년 동안 남겨주신 리뷰,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읽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누가 그걸 다 읽었다고요? 댓글은 계속됐습니다. 할머니, 혹시 오늘 저녁 6시에 시간 되시면 저희 가게로 직접 한번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 밥을 차려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공짜로 대접해 드릴게요.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댓글을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평생 공짜라니? 사기인가? 요즘 노인들 속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달콤한 말로 꼬셔서 돈 뜯어가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어요. 앱에 있는 사장님께 문의하기를 눌러서요. 사장님, 저는 돈이 별로 없는 할머니예요. 공짜라는 말씀은 왜 하시는 건가요?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이신가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할머니, 의심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저도 할머니 입장이면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접 만나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시면 모든 걸 아시게 됩니다. 저를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상한 사람이면 어쩌지. 그런데 왜 이렇게 궁금하지? 결국 저는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에이, 그냥 가보자. 아니면 말고지 뭐.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저녁 6시에 집 밖을 나서는 거였어요. 골목길을 걸으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밥 짓는 하루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1년 넘게 배달만 시켰지 직접 가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작은 간판이 보이더군요. 밥 짓는 하루.
손글씨로 정성껏 쓴 것 같았어요.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테이블이 대여섯 개쯤 있는 작은 식당이었어요. 손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안에서 누군가 나오더라고요. 30 후반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인상이 참 순해 보였습니다. 혹시 이순의 할머니시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청년이 환하게 웃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청년이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청년이 저를 일반 테이블로 안내하지 않더라고요. 주방 바로 옆에 있는 작은 테이블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저희 가족 자리예요. 손님은 여기 안 앉거든요. 오늘 할머니는 여기 앉으셔야 합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가족 자리라니요. 저는 이 청년을 오늘 처음 보는 건데요. 청년이 의자를 빼주길래 일단 앉았어요. 그러고는 청년이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코팅된 사진 한 장이었어요. 오래되어서 색이 많이 바랬더라고요. 할머니,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사진 속에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머리를 뒤로 묶고 앞치마를 두르고 커다란 냄비 앞에 서 있었어요. 그 여자 주변으로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5살쯤 돼 보이는 아이들이요. 다들 밥그릇을 들고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 젊은 여자가 저였거든요. 30년도 더 된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모르시겠어요? 청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봐도 기억이 안 났거든요. 청년이 사진 속 아이들을 가리켰습니다. 맨 앞줄에 서 있는 깡마른 남자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유난히 작고 말라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저예요, 할머니. 저는 이안입니다. 30년 전 옹기 보육집에 있던 아이요. 옹기 보육집?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30년 전 저는 남편이랑 작은 식당을 했어요. 동네에 보육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아이들이 늘 배를 고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보육원에 갔어요. 남은 재료로 국을 끓여서 아이들한테 나눠줬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남는 거 버리기 아까워서 한 일이었거든요. 2년쯤 그렇게 다녔나? 그러다 식당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았고 저도 보육원에 못 가게 됐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미역국 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청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8살이었어요.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보육원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밥을 안 먹었어요. 아무것도 넘어가지가 않았거든요. 청년의 눈가가 붉어지더군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 할머니가 오셨어요. 커다란 냄비에 미역국을 가득 담아서요. 아이들한테 한 그릇씩 퍼주시면서 저한테도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때 기억이 어렴풋이 났어요. 밥을 안 먹는 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구석에 혼자 앉아서 벽만 보고 있던 아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배가 안 고프다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제 앞에 쪼그려 앉으셨습니다. 청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참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얘야, 밥은 먹어야 힘이 나. 힘이 있어야 나중에 좋은 일도 생기는 거야. 내가 맛있게 끓였으니까 한 숟가락만 먹어봐. 제가 그 말을 했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숟가락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따뜻한 게 목으로 넘어가니까 갑자기 살고 싶어졌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날 이후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나도 누군가한테 따뜻한 밥을 해줘야겠다고요. 청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을 차렸어요. 이름도 밥 짓는 하루라고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그 밥상처럼 누군가한테 행복을 주는 식당이 되고 싶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서요. 그런데 1년 전부터 이상한 리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별점은 항상 5점인데 내용은 늘 외롭고 쓸쓸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혼자 먹었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네요. 아들한테 전화가 안 와요. 청년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주문자 이름이 이순애였어요. 저는 처음엔 설마 했습니다. 세상에 그 이름 가진 분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청년이 주머니에서 종이를 하나 꺼냈습니다. 접어서 간직하고 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석 달 전에 이 리뷰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제가 쓴 리뷰였습니다. 사장님, 저는 예전에 작은 식당을 했었어요. 남편이랑 둘이서 국밥집을 했는데 장사가 안 돼서 접었습니다. 그때 동네 보육원 아이들한테 가끔 밥을 해줬었는데 그 아이들은 지금 잘 살고 있을까요? 오늘따라 그 생각이 나네요. 저는 이걸 썼었구나. 기억도 안 났어요. 그냥 외로워서 아무 생각 없이 쓴 글이었거든요. 할머니, 청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큰 손이었어요. 그 아이들 중 한 명이 지금 할머니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요. 저는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30년 전에 남는 재료로 끓인 미역국 한 그릇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청년이 휴지를 건네줬어요. 저는 연신 코를 풀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자꾸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벅찬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사실 할머니를 찾고 싶었어요. 계속. 보육원을 나오고 나서도 할머니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름밖에 몰랐습니다. 청년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보육원 나와서 혼자 살았습니다. 학교도 겨우 마치고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했어요. 식당 설거지, 공사판 막노동, 편의점 알바.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 작고 마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말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밥은 먹어야 힘이 나. 힘이 있어야 좋은 일도 생기는 거야. 그 말 믿고 버텼습니다. 청년이 주방 쪽을 바라봤어요. 10년 전에 작은 돈을 모아서 이 식당을 차렸어요. 은행 대출도 받고 아는 형한테 빌리기도 하고 정말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됐어요. 처음 3년은 적자였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도 식당이 어려웠지만 보육원 아이들한테 밥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년의 눈가가 다시 붉어지더군요. 그래서 저도 버텼어요. 언젠가 할머니를 만나면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도 할머니처럼 누군가한테 밥을 해주는 사람이 됐어요 라고요.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청년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다니요. 그런데
1년 전에 할머니 리뷰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단골 손님이구나 했습니다. 매일 같은 메뉴를 시키시길래요. 청년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뭔가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리뷰 내용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늘도 혼자 먹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나네요. 아들한테 전화가 안 와요. 청년이 화면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제가 썼던 리뷰들이 쭉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리뷰들을 매일 밤 읽었어요. 읽으면서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신지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청년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석 달 전에 보육원 얘기가 나온 리뷰를 보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 할머니더라고요. 청년이 제 손을 다시 잡았어요. 할머니, 저는 큰 부자가 아닙니다. 이 작은 식당이 제 전부예요. 대출도 아직 다 못 갚았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청년이 진지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저희 식당에 출근해 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출근이요? 네, 주방 일을 도와주세요. 아침에 오셔서 저랑 같이 밥을 만들고, 점심때 손님들한테 밥을 내드리고, 식사 시간에는 저랑 같이 밥을 드시는 거예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75 먹은 할머니한테 일을 시키겠다고요? 할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힘든 일 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청년이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미역국 레시피 기억나세요? 30년 전에 보육원에서 해주셨던 그 미역국요. 저는 그 맛을 재현하려고 10년을 노력했는데 아직도 그때 그 맛이 안 나요. 청년이 눈물이 글썽이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미역국을 저희 식당 대표 메뉴로 만들어요. 순의 할머니 미역국이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월급도 드릴게요. 많지는 않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만큼요. 그리고 점심이랑 저녁은 제가 매일 차려드릴게요. 청년이 제 손을 꼭 쥐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한테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할머니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저한테는 그게 가족보다 더 큰 거예요.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족이라고요? 이 청년이 저한테 가족이 되고 싶다고요? 저는 5년 동안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 한 통 받는 게 소원이었어요. 누군가랑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 전에 미역국 한 그릇 퍼줬던 아이가 저한테 매일 밥을 같이 먹자고 하고 있었어요. 이한 씨,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요. 힘도 없고 아픈 데도 많고 언제 쓰러질지도 몰라요. 청년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아프시면 제가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힘드시면 쉬시면 돼요. 저는 그냥 할머니가 이 식당에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저는 눈물이 또 흘렀어요. 왜요?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요?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평생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한테 버림받았고 보육원에서도 저를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저한테 밥을 주셨어요. 먹어야 힘이 난다고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너는 살아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제는 제가 그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저한테는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 이거였구나.
당신은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남편한테도 한 번도 못 들었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30년 전에 미역국 한 그릇 퍼줬던 아이가 저한테 그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한 씨, 고마워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할게요. 이 늙은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 할게요. 청년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30년 전 미역국 받아들던 아이의 얼굴과 겹쳐 보이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청년이 직접 차려준 밥을 먹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마주 앉아 먹는 저녁이었어요. 밥이 이렇게 맛있었나요? 국이 이렇게 따뜻했나요? 혼자 먹을 때는 몰랐습니다. 밥은 같이 먹어야 밥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밥 짓는 하루의 식구가 됐습니다. 아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걱정할까 봐요. 엄마가 동네 식당에서 심심풀이로 일 좀 돕는다. 그 정도로만 얘기했습니다. 아들은 별 관심 없더라고요. 어머니 건강에 무리 안 가시면 뭐. 그게 대답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그게 서운하지 않더라고요. 매일 아침 8시에 식당에 갑니다. 1년 동안 배달만 시켰던 그 길을 이제는 2발로 걸어가요. 식당 문을 열면 이한이가 먼저 와 있습니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그 인사 한마디가 하루를 시작하게 해줘요. 저는 주방에서 국물 맛을 봐요. 간이 맞는지, 재료가 신선한지. 젊었을 때 식당하던 감각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이한이가 제 미역국 레시피를 배우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려줬습니다. 사실 별거 아니에요. 미역을 물에 충분히 불리고 참기름에 먼저 볶아서 고소한 맛을 내고 소고기 대신 조개를 넣으면 시원한 맛이 나요. 마지막에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이한이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저는 10년 동안 이 맛을 못 냈어요. 똑같이 했는데 왜 이 맛이 안 났을까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건 손맛이야, 레시피가 아니라. 이한이가 고개를 갸웃거리길래 덧붙였습니다. 누군가한테 먹이고 싶은 마음. 그게 들어가야 맛이 나는 거야. 이한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순애 할머니 미역국이 식당 대표 메뉴가 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미역국을 끓여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점심시간에는 손님들 밥 나르는 걸 도와요. 무거운 건 이한이가 다 하고 저는 그냥 반찬 리필하고 물 따라드리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님들이 저한테 말을 많이 걸어요. 어머니, 여기 오래 일하셨어요? 이 집 미역국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대답해요. 고마워요. 맛있게 드세요.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손님이 뜸해지면 이한이랑 둘이 밥을 먹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녁 6시는 제일 외로운 시간이었어요. 혼자 배달시켜서 혼자 먹고 리뷰 칸에 일기 쓰는 게 하루의 끝이었죠. 지금은 달라요. 이한이가 맞은편에 앉아 있어요. 같이 밥 먹으면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얘기해요. 할머니, 오늘 3번 테이블 손님이 미역국 3그릇 드셨어요. 어머, 그래? 속이 안 좋으신가 보다. 아니요, 그냥 맛있어서 그런 거래요. 별거 아닌 대화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건지 혼자 살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가끔 이한이가 저한테 물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저는 대답해요. 행복하냐고? 글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한이가 웃어요. 할머니, 그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행복한 줄 잘 몰라요. 이 청년은 어쩜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할까요? 요즘 식당에 단골이 많이 생겼어요. 혼자 오시는 어르신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저처럼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 자식들이 멀리 사는 분들, 그냥 외로워서 밥 먹으러 오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한테 말을 걸어요. 어르신, 오늘 뭐 드실래요? 국물이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내일도 오세요. 기다릴게요. 그분들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여요. 누군가 말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힘이 나나 봐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한이가 요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밥을 대접하는 거래요. 할머니, 30년 전에 할머니가 보육원에서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30년 전에 제가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자라서 또 다른 씨앗을 뿌리려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한이한테 물었어요. 그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괜찮겠어? 이한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누군가한테 받은 게 있으니까. 이제는 저도 줄 차례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했다고 이런 복을 받는 걸까? 그냥 남는 재료로 국 끓여서 퍼줬을 뿐인데, 그냥 배고파 보이는 아이한테 밥 먹으라고 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게 30년이 지나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일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어디론가 흘러갔다가 언젠가는 돌아오는구나. 그게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분명히 돌아오는구나. 저는 이제 나이가 꽤 들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매일 아침 밥 짓는 하루에 출근하고 이한이랑 같이 밥을 만들고 손님들한테 밥을 내드리고 저녁에는 같이 밥을 먹어요. 그게 제 하루예요. 그게 제 행복이에요. 여러분이라면 30년 전에 베푼 작은 친절이 지금 이렇게 돌아온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우리 주변에도 아직 모르는 인연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셨다면 댓글에 좋았어요 라고만 적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대 위에 조명이 천천히 켜지고 피아노 앞에 앉은 한 남자의 옆모습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객석 한가운데 한 중년 여자의 손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춘 채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그 순간만큼은 한 번에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첫 음이 홀 안에 울려 퍼지자 그녀의 눈가에 금세 이슬이 맺혔습니다. 대체 어떤 이야기가 이 중년 여자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은 걸까요?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작은 행운이 스며들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은, 올해 47입니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잠시만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조용한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들이 이어지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왔죠. 눈에 띄는 사건도 없고 특별하게 기억 남는 일도 거의 없었지요. 그런데 며칠 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한 지인이 말했습니다. 근처 문화센터에서 피아노 연주회가 열린다며 표가 하나 남았다고요. 저는 평소 음악회에 잘 가지 않습니다. 사람 많은 곳은 조금 부담스럽고 혼자 조용히 있는 게 더 편한 성격이라서요.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그쪽으로 끌렸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작은 당김이 있었지요. 연주회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분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객석 가운데쯤에 앉았습니다.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무대 위에 단 하나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한 남자가 앉았습니다. 옆모습만 보였는데도 제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가 고개를 아주 살짝 돌려 객석을 바라본 순간 저는 정말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민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는 순간 30년 전 고등학교 음악실의 햇살이 눈앞에 조용히 펼쳐졌습니다. 제가 17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던 그 시절이요. 저는 점심시간마다 혼자 음악실에 가곤 했습니다. 친구들과 떠들기보다 조용히 피아노 건반을 만지며 시간을 보내는 게 저에게는 더 편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문을 열었는데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사이로 누군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선배였습니다. 그 이름이 정민준이라는 사실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요. 그의 연주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틀리기도 하고 멈췄다가 다시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제 마음속으로 바로 스며들었어요.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들어가야 할지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는 채로 잠시 후 그가 연주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미안. 여기 쓰려고 했어? 그가 조심스럽게 묻자 저는 얼른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아. 같이 있어도 돼. 나 연습 좀 더 할게.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음악실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가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게 그날 이후 저는 점심시간마다 음악실로 향했습니다. 혹시 그 선배가 또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며칠에 한 번씩 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았어요. 그저 같은 공간에 있었을 뿐이지만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그가 피아노를 치면 저는 창가에 앉아 책을 펼쳤어요.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그조차도 좋았습니다. 어느 날 음악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같은 반 여학생 박세라가 들어왔습니다. 피아노 동아리 소속이었어요. 너 여기 왜 왔어? 여긴 우리 동아리 연습실이야. 저는 당황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 선배가 말했어요. 세라야, 여긴 누구나 써도 되는 공간이야.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조심스레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라는 선배를 잠시 바라보더니 저를 한 번 더 짧게 훑어보고 조용히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세라의 눈빛은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차갑고 선이 날카로운 감정이 분명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무대 위에서 다시 울려 퍼진 첫 음은 30년 전 그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진 울림이었습니다. 제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옆자리 사람들에게 보일까봐 손등으로 슬며시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17살의 제가 창가에 앉아 그의 연주를 듣고 있던 그 봄날로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설렘이 제 평생을 따라올 줄은요. 저는 민준 선배와 마주친 후 음악실에 가는 횟수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점심시간뿐 아니라
방과 후에도 발걸음이 자연스레 그곳으로 향했어요. 혹시나 오늘도 선배가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지요. 어느 오후였습니다. 수업이 일찍 끝난 날이라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음악실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민준 선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놀라 뒤로 물러섰는데 선배가 돌아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들어와. 혼자 있으니까 좀 심심했는데 정말 반가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늘 앉던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배는 다시 건반을 눌렀고 저는 책을 펼쳤지만 글자는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 음색이 좋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선배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와서 오늘 날씨 좋네. 창문 좀 열까? 창문을 여는 순간 갑작스럽게 세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쾅! 음악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배가 문으로 가 손잡이를 돌려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안 열리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문 가끔 이래. 바람 세게 불면 걸쇠가 잠겨버려. 선배는 침착했지만 저는 어쩐지 숨이 조금 가빠졌습니다. 선배와 단둘이 갇혀 있다는 상황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선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누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자. 아직 선생님들 계실 테니까 곧 누가 오실 거야. 시간이 천천히 흘렀고 음악실은 고요했습니다. 복도에서 간간히 발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3층까지 올라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선배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연습 좀 더 할게 괜찮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선배의 옆모습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그 손끝이 건반 위에서 움직일 때마다 제 심장도 조금씩 빨리 뛰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선배가 연주를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피아노 좋아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가 빙그레 웃으며 그럼 한번 쳐볼래? 여기 앉아봐. 아, 아니에요. 저는 못 쳐요. 제가 손사래를 치자. 선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누가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눌러만 봐. 선배가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손을 올리기도 조심스러웠어요. 긴장하지 마. 아무거나 눌러봐. 선배가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건반 하나를 눌렀습니다. 띵! 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래, 잘했어. 이번엔 이걸 눌러봐. 선배가 또 다른 건반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대로 눌렀어요. 좋아, 이제 둘을 같이 눌러보면. 그때였습니다. 선배의 손이 제 손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선배의 손끝이 제 손가락을 아주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함께 건반을 누르자 작은 화음이 울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손등에 닿아 있는 그 온기만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두근거림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숨을 어떻게 쉬어야 할지 잠시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돼. 선배의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낮게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선배의 얼굴과 바로 마주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선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네네. 겨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선배의 손이 천천히 제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왠지 오래된 꿈처럼 느껴졌어요.
선배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넌 참 조용한데 이상하게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이 잘 느껴져.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덜컥 음악실 문이 열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차갑게 갈라지는 목소리. 박세라였습니다. 저는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아, 세라야, 우리 문이 잠겨서. 민준 선배가 설명하려 했지만 세라는 이미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끝이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제가 말을 더듬자 여기 우리 동아리 연습실이라고 했잖아. 왜 계속 와? 미안해 나는 그저 선배 있을 때만 오지. 세라는 제 감정을 꿰뚫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세라야, 너무 그러지 마. 민준 선배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자 세라가 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선배, 얘 요즘 매일 와요. 선배 연습할 때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 갈게요. 저는 급하게 가방을 들고 음악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복도를 달렸습니다. 뒤에서 선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로 저는 선배가 있을 때만 음악실을 찾았어요.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이었을까요? 이상한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세라의 눈빛을 보는 순간 모든 게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음악실에 가지 못했어요. 복도에서 선배를 보면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습니다. 선배는 제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그 며칠 사이 제 마음속에 작은 상처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음악실을 피하던 제 마음도 조금씩 무거워졌어요. 선배를 보고 싶었지만 세라의 날카로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문구점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쇼윈도에 놓인 예쁜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이 마음을 전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문구점 안으로 들어가 작은 메모지 한 묶음을 샀습니다. 연한 하늘색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펜을 들었다 놓았다. 몇 번이나 반복했죠.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한 줄을 적었습니다. 당신의 연주 참 따뜻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쓰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갔어요. 3층 음악실로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피아노 위에 악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 선배의 악보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악보 사이에 살짝 끼워 넣었다가 누가 볼까봐 아주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음악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 내내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선배가 그 메모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혹시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악실로 가고 싶었지만 차마 갈 수 없었어요.
혹시 선배가 메모를 읽고 있을까봐, 혹시 내가 쓴 걸 알까봐, 그렇게 교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돌아보니, 박세라였습니다. 너 요즘 음악실 안 가더라? 세라가 물었어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응, 그냥.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안 가는 게 좋을 거야. 선배 곧 유학 간대. 뭐? 저는 깜짝 놀라 세라를 봤습니다. 외국으로 유학 간대. 이번 주 안으로. 세라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 모르지, 갑자기 결정된 거라서. 세라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유학이라니, 이번 주 안으로라니. 그럼 제가 남긴 메모는 선배가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기도 전에 떠나는 걸까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저는 음악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아노 앞에 민준 선배가 앉아 있었어요. 아, 저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선배가 돌아보며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어디 아팠어? 선배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바빠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선배는 잠시 저를 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다. 너 안 와서 좀 궁금했거든. 그 말에 제 가슴이 또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악보를 힐끗 봤습니다. 메모가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악보는 닫혀 있었어요. 저기 선배. 응? 유학 간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배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갑자기 기회가 생겨서 이번 주 금요일에 떠나. 금요일.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돌아와요? 글쎄, 최소 몇 년은 있어야 할 것 같아. 1년도 아니고 몇 년이나. 17살의 제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연주 못 들어요? 미안.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서. 선배가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꾹 참았습니다. 아니에요. 축하해요.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너 음악 좋아하는 거 알아. 계속 들으면 좋겠어. 나처럼 서툴게라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응. 조심히 가. 저는 음악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음악실 문틈으로 선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음악실로 갔어요. 하지만 음악실은 텅 비어 있었고 피아노 위에 놓여 있던 악보도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제가 끼워 넣은 메모도 당연히 함께 사라졌겠죠. 선배는 그 메모를 봤을까? 아니면 보지 못하고 간 걸까? 그것조차 알 수 없었어요. 금요일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학교에 갔습니다. 혹시 선배를 볼 수 있을까 해서였죠. 하지만 선배는 보이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마지막으로 음악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어요. 피아노 앞에 서서 건반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선배의 손길이 닿았던 그곳을 제 손끝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배 벌써 떠났어. 박세라였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벽 비행기였대. 너한텐 말할 필요도 없었겠지만 세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알려주는 거야. 이제 여기 오지 마.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첫사랑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 제 마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단지 악보 사이에 끼워 넣은 작은 메모 한 장만 남긴 채 그리고 그 메모조차 선배가 봤는지 알 수 없었어요. 음악실 창문으로 봄볕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고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음악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앞에도 앉지 않았어요. 그 설렘도 그 따뜻함도 모두 그곳에 두고 왔습니다. 17살의 봄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무대 위의 연주가 끝났습니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홀 안을 천천히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박수를 칠 수가 없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본 선배. 아니, 이제는 중년의 피아니스트 정민준. 무대 위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는 그의 모습이 17살 때 음악실에서 보던 모습과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잠시 후 로비에서 사인회가 있겠습니다. 안내방송이 잔잔히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심장이 계속 간지리듯 뛰었고 오랜 세월 묻어둔 감정이 조금씩 고개를 드는 것 같았습니다. 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갈까? 두 선택 사이에서 머뭇거렸지만 발이 먼저 움직였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저도 모르게 로비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긴 줄이 만들어져 있었고 저는 맨 뒤에 조용히 섰습니다. 멀리서 쌓인 테이블에 앉아 있는 민준 선배가 보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짧은 인사를 건네는 그의 모습은 익숙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멀어 보였죠. 30년이라는 시간이 그의 어깨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는 듯 했습니다. 줄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고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알아보실까?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실까? 그때였습니다. 민준 선배가 스태프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뒤편으로 걸어 사라졌습니다. 로비가 작은 웅성임으로 흔들렸고 줄은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쌓인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검은색 수첩 하나, 반쯤 펼쳐진 채 바람에 페이지가 살짝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그쪽으로 끌렸어요. 저건 선배의 수첩일까? 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테이블 가까이 다가서 있었어요. 바람이 페이지를 살짝 밀어 올리며 글씨 몇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고 조심스레 그 수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의 연주 참 따뜻했어요. 누군가 남긴 짧은 메모, 그 따뜻한 말 한 줄이 내게 큰 힘이 되었다. 누군지 끝내 알지 못했지만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악보 사이에 끼워 넣었던 그 한 줄의 메모. 선배가 그 메모를 받고 무려 30해 동안 이 수첩 안에 간직하고 있던 거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끝으로 수첩을 살짝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특유의 따뜻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그 감촉이 한순간에 17살의 제 마음을 그대로 데려오는 듯 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 등 뒤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람과 반가움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지은이, 맞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떨려 쉽게 말을 낼 수가 없었어요. 정말 내가 온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아주 약하게 떨렸습니다. 네, 선배. 겨우 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제가 들고 있는 수첩으로 향했어요. 그거 봤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아주 멀게만 들렸어요. 민준이 숨을 한번 고르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 메모 내가 남긴 거였어? 30년 동안 말하지 못한 마음, 한 번도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했던 이야기.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쓴 거예요.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 발 저에게 다가오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지은아, 그랬구나. 주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이 작게 말했어요. 여기선 얘기하기 어렵다. 사인회 끝나면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은 사인회가 끝난 후 저를 데리고 문화센터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늦가을의 공기가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어요. 나무 그림자가 가볍게 흔들렸고 바람에 실린 낙엽이 벤치 주변을 천천히 스쳤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머무는 듯 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선배였어요. 30년이 지났네. 네, 그러네요. 지은아, 넌 어떻게 지냈어? 그냥 평범하게요. 선배는요? 나도 그냥 버티면서 살았지. 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말하지 못한 시간들이 고요히 담겨 있는 듯 했어요. 민주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메모가 내 거였구나. 네. 떠나기 전날 밤에 악보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어. 그 하늘색 메모지. 제 가슴이 조용히 떨렸어요. 민준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 메모 정말 큰 힘이 됐어. 외국에서 힘들 때마다 꺼내서 읽었거든. 정말요? 응.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내 연주가 따뜻하다고 해줬다는 게 참 신기하고 기뻤어. 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30년 동안 그게 누군지 궁금했어. 저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이름도 안 쓰고. 아니야. 오히려 그래서 더 오래 남았어. 민준의 목소리는 17살 때 음악실에서 들었던 그 음색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따뜻해졌을 뿐. 지은아. 민준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나 사실 옛날에 내가 오는 날이 정말 좋았어.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음악실에 내가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연주가 잘 됐거든. 그땐 그냥 누가 들어주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는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내가 좋았던 것 같아.
30년 만에 듣는 고백. 너무 늦었지만 이상하게도 너무 따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요, 선배. 저도 선배가 좋았어요. 정원 한쪽에서 가을밤 바람이 살짝 지나갔습니다. 나뭇잎이 부딪히며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같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7살의 봄날에 시작된 설렘이 47살의 가을밤 서로에게 조용한 위로로 돌아오고 있었죠.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너한테 들려주고 싶은 곡이 하나 있어. 곡이요? 응. 고등학교 때 만들던 곡인데 완성을 못했거든. 민준이 작게 웃었습니다. 유학 가기 전에 만들던 곡이었어. 그런데 마지막 부분을 도저히 못 쓰겠더라. 왜요? 마음이 자꾸 무거워서 밝은 멜로디가 안 나왔어. 민준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너랑 제대로 작별도 못한 게 마음에 남아 있었나 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그 메모 보고 나서 조금씩 다시 쓸 수 있었어. 정말요? 응. 누군가 내 연주를 따뜻하다고 해줬다는 게 용기가 됐거든. 민준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완성했어. 몇 년 걸렸지만. 어떤 곡이에요? 민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봄날의 설렘 같은 곡. 짧지만 따뜻한 순간들. 그런 걸 담으려고 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 들려줄 수 있어.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그는 문화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어요. 밤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얼마 후 민준이 다시 나와서 홀문 열어뒀어. 들어올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홀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객석의 불은 모두 꺼져 있고 무대 위 피아노에만 작은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무대로 올라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어디 앉을래? 여기요. 저는 이럴 가운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저를 보며 잠시 웃으며 그럼 시작할게. 민준의 손이 건반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첫 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잔잔한 멜로디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음한 음이 이어졌어요. 봄날의 햇살 같은 소리였습니다. 음악실 창가로 들어오던 따뜻한 빛처럼 멜로디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설렘처럼, 두근거림처럼, 그러다 다시 조용해졌어요. 아쉬움처럼, 미완의 작별처럼.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멜로디는 다시 밝아졌습니다.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은 그저 따뜻한 울림, 시작도 끝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머무는 그런 느낌의 곡이었어요. 음악실에서 처음 들었던 선배의 연주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랬습니다. 선배의 음악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때와 달랐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 메모를 선배가 봤다는 것, 그리고 그 메모가 선배에게 힘이 되었다는 것, 서로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마지막 음이 홀 안에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 고요 속에서 가만히 눈물을 흘렸어요. 민준도 피아노 앞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텅 빈 객석, 어두운 홀, 무대 위에 단 하나의 불빛, 그 속에서 30년 만에 다시 이어진 우리의 이야기가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한참 후에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정말 따뜻했어요. 민준이 무대에서 내려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곡 제목이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아직 제목은 없어. 그냥 그때 그 사람에게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네. 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너였어. 처음부터 제 가슴이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선배, 너 오면 말이야. 민준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연주가 달라졌어. 따뜻해졌다고 할까? 그래서 매번 기다렸어. 저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선배 보고 싶어서 매일 음악실에 갔어요. 민준이 작게 웃었어요. 알고 있었어. 책 보는 척 하는 거.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 들켰네요. 괜히 부끄러워서 저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응. 근데 그게 좋았어. 누가 내 연주를 진짜로 들어주는 것 같아서 민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세라는 내가 치든 말든 관심 없었거든. 그냥 옆에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부담스러웠나요? 응, 좀 그랬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너는 달랐어. 정말 음악이 좋아서 거기 있는 게 느껴졌거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그때 제대로 작별 못해서 민준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학이 갑자기 결정돼서 정신이 없었어. 너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내가 자꾸 피하는 것 같아서 그냥 못했어. 아니에요. 제가 먼저 피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라한테 들은 날부터 무서웠거든요. 선배 만나면 울 것 같아서. 민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너도 참 울보였구나. 네, 그랬어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따뜻했습니다. 지은아, 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미안해. 찾지 못해서. 아니에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또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나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렇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민준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 연락하면 안 될까? 친구로, 그냥 옛날 아는 사람으로.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돼. 아니요. 저는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아요. 그러고 싶어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네. 저도 웃었습니다. 연주 일정 있으면 알려주세요. 시간 되면 보러 갈게요. 그럼 너도 뭐 좋은 일 있으면 알려줘. 네. 우리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이어진 작은 연결고리. 늦었다. 민준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집까지 먼가? 아니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도 조심해서 가. 네. 선배도 들어가세요. 우리는 홀을 나와 문화센터 앞에 섰습니다. 밤 공기가 선선했습니다. 지은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 덕분에
오랫동안 궁금했던 걸 알게 됐어요. 나도. 민준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들어가. 네. 저는 인사를 하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준이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조용히 가벼워졌어요. 3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돌 하나를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첫사랑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남긴 따뜻함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 따뜻함이 이제는 아프지 않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17살 때 올려다보던 그 별들처럼. 하지만 이제는 그때와 다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 제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문화센터를 나와 집까지 걸어오는 동안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오늘의 여운이 조용히 따라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거실 한쪽,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덮개 위에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피아노를 열어본 지 아마도 10년은 넘었을 겁니다. 17살 그 봄 이후로 저는 피아노 앞에 제대로 앉지 못했어요. 선배가 없는 음악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밤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걸어가 조심스럽게 덮개를 열었어요. 건반이 드러났습니다. 조금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건반은 건반이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자 의자가 조금 삐걱거렸습니다. 손을 천천히 들어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건반의 차가운 감촉이 세월 동안 굳어있던 제 마음까지 함께 건드리는 듯 했어요. 숨을 한번 크게 쉬고 첫 음을 눌렀습니다. 땅, 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래된 피아노라 음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하나씩 천천히 건반을 눌러갔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손가락이 굳어 있었거든요. 음을 틀리기도 했죠.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조금씩, 조금씩 이어갔습니다. 오늘 밤 민준이 들려주었던 곡의 멜로디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완벽하게 기억나진 않았지만 느낌만은 남아 있었어요. 그 따뜻한 느낌을 제 손끝으로 옮겨보려 했습니다. 잘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달빛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음악실 창가로 들어오던 그 봄날의 햇살처럼 17살의 저는 음악실에서 선배의 연주를 들으며 설레던 마음을 숨기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설렘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 그리고 그 설렘이 30년이 지나 이렇게 따뜻한 위로로 돌아올 줄은. 오늘 밤 저는 선배를 다시 만났습니다. 사랑을 다시 시작하진 않았어요. 이미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왔고 각자의 자리가 있었죠. 서로의 삶에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그 시절 전하지 못했던 마음이 이제는 전해졌다는 것, 선배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그 메모가 선배에게 작은 힘이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속 작은 상처들이 조용히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손을 잠시 멈췄어요.
건반 위에 손을 얹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첫사랑은 꼭 이루어져야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 사랑이 남긴 떨림, 그 사랑이 준 성장, 그 사랑을 통해 배운 것들,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우리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저는 다시 건반에 손을 얹고 조심스럽게 음을 이어갔어요. 틀려도 괜찮았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이 순간이 좋았어요. 이 따뜻한 떨림이 피아노 위로 조용한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첫사랑은 끝났어도 괜찮더라고요. 그 사랑이 언젠가는 이렇게 따뜻한 선율로 돌아올 테니까요. 완성되지 않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오래 남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툴어도 느려도 괜찮습니다. 제 속도로, 제 방식으로 천천히 이어가면 되니까요. 피아노 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단짝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오래전 전하지 못한 마음이 하나쯤 있으신가요? 그 마음 때문에 가끔 아팠던 적이 있었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첫사랑도 언젠가는 이렇게 따뜻하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